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건입니다. 오늘은 실전 경영기획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사업 진행 관리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실패 요인을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이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홍대리하고 사업 진행 관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그 사업 진행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고, 자연스럽게 첫 어떤 그런 테마로 실패 요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 보면 그 균형 성장 이론과 불균형 성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불균형 성장 이론. 이제 불균형 성장 이론이 뭐냐 그러면 어느 국가의 경제가 국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경제 주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요인들이, 여러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정한 규모의 어떤 시장에서도 커야 되겠죠. 아니면 자원, 아니면 인적 어떤 그 자원, 천연 자원, 그 다음에 입지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오랜 기간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어떤 그런 공무원이나 어떤 관료들의 인사이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어떤 조건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었을 때 이제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균형 성장 이론이라는 것은 그런 경제 성장에 필요한 조건들이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켜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시켜 나가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균형 성장 이론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죠. 그런데 그게 좀 다른 시각으로서 불균형 성장 이론이라 그러면 뭐냐 그러면, 그런 다양한 여러 조건들이 충족이 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다른 충족이 되지 않는 다른 조건이라도 충족을 시켜야 되느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자원이나 천연 자원이나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있는 걸 빼놓고는 그러면 최대한 어떤 조건을 맞춰 나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의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균형 성장이 불가능한 조건이라면 그런 나머지 조건들을 균형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 경우는 완전히 판을 이렇게 엎어서 전혀 다른 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불균형 성장 이론인데요. 가장 전형적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죠. 옛날 60, 70년대에 그런 경제 성장의 어떤 국가적 전략, 정책적 어떤 방향을 보면 균형 성장을 위한 여러 조건들 중에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빼고 나머지라도 좀 조건을 맞추자라고 하는 그런 접근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후진국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일거에 뭔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중공업 중심의 어떤 그런 정책을 통해서 전후방 어떤 효과라든지 아니면 수출,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 이런 식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말하자면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틈새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뭔가 차별화된 어떤 그런 전략을 하자, 이게 이제 옛날 우리 60, 70년대 이런 경제 성장 전략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불균형 성장 이론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불균형 성장 이론을 제가 서두에 이제 좀 장시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조직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소수의 인류 기업들은 균형 성장 이론에 맞는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잘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 리더도 최고 경영자부터 해서 이렇게 중간 관리자라든지 어떤 실무자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아웃소싱이라든지 R&D나 C&D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전략 전술적인 것들을 소위 말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해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교과서적이고 어떤 이론적이고 어떤 표준적인 그런 사업 성공 전략을 이론을 어떤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류나 3류 조직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다양한 그런 성공 요건들을 전부 다 충족시키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조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들, 예를 들면 낙하산 CEO가 있다 그러면 낙하산 CEO로서 어떤 전문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은 전문 경영자로서의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최고 경영자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은 이제 맞추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 것들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미 필요한 조건들을 다 구비할 수 없으니 이미 판은 불가능하니 제대로 판을 만들기가 불가능하니 그냥 다 엎어버리고 정말 어떤 독특한 그런 전략적 전술적 그 시기를 어떤 채택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이제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사업가, 전문가, 경영기획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마인드,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업가의 경우에는 이 조건 충족이 불가능한 요건을 뺀 나머지 것들이라도 교과서적으로 해 나갈까? 아니면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그래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독특한 남들이 채택하지 않는 그런 전략적 어떤 그런 어프로치를 할까? 이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균형성장 이론과 같은 그런 교과서적인 어떤 사업 추진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업가라면 그 이외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라 그러면 당연히 경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나 어떤 그 사업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장인정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에서 뒤진다면 굉장히 힘든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적 역량이 부족한 조직이라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부터 어떤 사업이 아니라 어떤 역할이나 어떤 입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전문가적 역량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 그런 주장이 그 FM이기 때문에 그게 교과서적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전문가적인 역량이 없을 경우에 이제 플랜 B 대안이라는 거죠. 경영기획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기획자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균형성장 이론에 맞추어서 어떤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불균형 성장 이론에 적합한 그런 사업 관리, 진행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가 어떤 사업 진행 관리의 실패 요인 제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홍대리한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설명한 어떤 그런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가나 전문가나 경영기획자라면 당연히 불균형 성장 이론에 입각한 나름의 독특한 어떤 성공 전략을 끄집어내고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인류 조직이라면 사실은 뭐 이런 고민은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막말로 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 다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 근육승력 이론을 이제 채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패 요인 제거에 대해서 제가 홍대리한테 처음 어떤 그런 주제로서 제가 강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실패 요인은 수많은 성공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실패 요인 때문에 이 모든 성공 요인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요인은 반드시 사업 진행 관리를 하는 경영기획자라면 중시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물론 실패 요인을 다 없앤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공 요인이 또 충족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요인을 제거를 하는 그 과정에서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실패 요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요인을 가지고 학습하는 경우보다 지금까지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실패 요인으로 학습하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실패 요인으로 실패 사례로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실패 요인들은 대부분 숨겨집니다. 성공 요인은 드러나죠. 이제 자랑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실패 요인은 숨겨집니다. 본의 아니든 뭐 아니면 타이든 간에 이제 그러면 치명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걸 제거하려고 하면 실패 요인으로부터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막말로 뭐 도박판에서도 돈을 따기 위해서는 이제 지는 판에서 이제 돈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는 거를 잘 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이제 아주 큰 운이 왔을 때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다. 이제 이런 또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실패 요인은 관리돼야 된다. 이런 거고, 이 실패 요인 관리는 경영 기획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성공을 위해서 불균형 성장 이론에 입각한 어떤 정말 창의적이고 독특한 어떤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게 사업가적 역량이고요. 전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적어도 품질이든 기능이든 어떤 그런 전문적인 역량, 전문가적 역량 부분에서는 이 경영 우위를 가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경영 기획자라면 이 불균형 성장 이론에서의 어떤 그런 그 관리 이런 게 중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핵심이 실패 요인을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실패 요인 제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뭐 2류나 3류 회사에서 이제 드러나는 일반적인 어떤 사례들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읽었거나 어떤 세미나 가서 들었거나 혹은 뭐 그런 그 인터넷에 어떤 그런 그 게시된 자료를 통해서 뭐 알게 된 그런 대표적인 어떤 실패 사례들을 오늘 몇 가지 소개해 드리는 걸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그런 사례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사실 실패 요인이라는 거는 각 조직마다 고유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들의 그 조직별로 사업별로 다른 다양한 형태들의 실패들을 상황들을 보고 그걸 도출해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조직의 공통적인 어떤 구조적인 근본적인 어떤 그 요인
그것들을 제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거해 나가는 게 이제 경영기획 전문가가 이제 해야 될 일이고, 이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이 아닌 그냥 일시적인 아니면 사안별로 드러나는 어떤 독특한 뭐 그런 것들은 사업가가 그런 컨트롤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그거는 뭐 사업 진행 관리에서 경영자와 사업가가 서로 코어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클리어시켜 나가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실패 요인은 전형적인 것들 몇 가지를 설명드린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한 15분 정도 긴 시간이 왔지만 서론이지만 본론은 이제 그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일 큰 문제인데 중단시키지 않는 겁니다. 중단시키지. 그러니까 사업이 보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운이 7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운칠기삼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사실은 한 10개 정도 그 사업을 하면 한 7개 정도는 실패를 한답니다. 그리고 한 2개 정도는 겨우 BEP를 맞출 수 있고, 한 개가 이제 큰 성공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도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이제 어느 정도 통용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요거는 이제 신사업의 경우인 거고, 기존 사업의 관리는 약간 다릅니다. 기존 사업은 소위 말하면 그냥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잘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잘 이제 고액관계 관리를 잘해서 관리만 하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운칠기삼은 이제 그런 거고, 또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 사업을 뭐 이게 갑자기 막 중단시키고 이러면 안 되죠. 이제 신사업 경우에 보면 좋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싶으면 빨리 그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굉장히 좋은 조직 같은 경우는 실패 파티 같은 걸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패 이거 했으면 좋은 거 배웠어. 그거 배운 게 남는 거야. 다음에 이거 잘 활용해서 재도전을 하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더라. 야, 그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파티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아니다 싶으면 이제 중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처럼 2류나 3류 회사는 중단하기가 참 힘든 게, 현실적으로 그 실무 담당자는 만약 그게 이제 내 손을 거쳐서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받은 사업이라 그러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사업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스님이라든지 선배들의 어떤 그런 좀 이 잘못을 이제 좀 이렇게 밝히는 거라서 좀 그런 깨름직한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냥 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담당을 해서 발의해서 진행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자기가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조직에서 또 실무자한테 요구하는 어떤 자세가 어떤 역경이나 어떤 난관을 부딪히더라도 그거를 극복하는 어떤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하는 조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실무자나 담당자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은 또 그렇게 사실 이게 뭐 실무자는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나 뭐 결과적인 사정이 참 어렵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역시 그 라인업에서는 이게 그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 밖에 있는 데서는 또 어떠냐 그러면 다른 라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또 선뜻 나서서 저쪽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결국은 자기도 이제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이제 안 좋은 어떤 그런 또 이 역풍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조직생활은 또 그렇게 뭐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적을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해. 이런 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영진이 나서서 그런 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또 경영진이 나서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중간 관리자들은 뭐 좀 한번 더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는 판에 경영진이 나서가지고 그거 중단해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책임이나 비난들이 경영진이 자기가 져야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면 이렇게 딱 지적을 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논의 결과로 이거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끌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인사이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나서서 이제 딱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단시키지 않으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어려운데 중단이 안 돼. 그러면 좀 더 잘하려고 해야 되는데 잘하려고 해봐야 잘 안 되니까 또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렵고 계속 막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실패 요인의 제일 큰 것은 이렇게 빨리 중단하면 작은 실패로 끝날 일을 계속 끌면 중단을 안 하면 나중에 큰 실수가 되고 또 그런 큰 실패가 되면 이제 이 원인을 실패 원인을 드러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오래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된 어떤 아까 악순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순환 과정에서 계속 이제 좀 이 문제가 정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단시키지 못하는 거에 어떤 파생이 될 수 있는데, 대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책 요구. 대책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책 요구가 왜 실패 요인이냐면, 과도한, 잘못된 대책 요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중단을 못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봐봐. 어떻게 해봐. 라고 이제 막 과도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무자 담당자는 대책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근데 이 대책을 요구하는 그 대책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대책이 사실은 수립이 돼서 이게 실행이 돼야 그나마도 성공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대책은 억셉트가 돼서 않습니다. 위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왜 하냐 이거죠. 그럼 결국 아주 일반적인 그러니까 윗사람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실행이 되는 거죠.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경쟁사들도 다 해본 그런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그런 대책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해봐.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해보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라는 게 그 대부분이 이제 보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파생된 다른 어떤 그런 사업이 우연찮게 이렇게 이 기회를 포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대박이 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대책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한 대책을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몸부림 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책을 요구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보고서 요구. 이 보고서 요구가 참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흔히 이제 어떤 그 인류 기업들은 보면, 시장 조사에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면,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하고, 결정을 하면 정말 정광석화처럼 그러니까 막 그 일사천리로 막 진행시키는 이제 그런 게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아직도 유효한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지 중화학이라든지 뭐 큰 기계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아직도 정말 그 충분한 시장조사 이후에 결정이 되면 바로 빨리 해서 출시를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다양화 시대, 그 다음에 IT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전산화라든지 이런 쪽들이 되어지는 그런 막 스피디한 이런 상황에서는 완벽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순간에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보고서를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이미 경쟁사는 몇 걸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보고서대로 시장이나 고객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완벽할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 만큼 역설적으로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괴리가 더 많아지는 거죠. 경쟁사는 더 빨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시작 때도 완벽한 보고서를 하는 게 문제지만 중간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이 대책 요구와 같은 맥락인데요. 사업을 하는 중간에 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매출이 계획만큼 안 나왔다든지 수지가 뭐 계획보다 이제 뭐 못 미친다든지 그러면 대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을 요구하는데 그 자료가 또 완벽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실무자는 실제로 어떤 대책 실행, 뭐 그게 크리에이티브 됐다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런 게 됐든 간에 실행할 어떤 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책 수립이 되어서 승인이 될 때까지는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책은 대책대로 이게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걸 막 하면 그 위에서 보면은 좀 그 명령을 지시를 불이행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책 요구를 받으면 이제 뭐 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막 완벽한 보고서를 요구하면 그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안 좋은 상황에서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바를 하게 되죠. 이렇게 막 그 과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중간에도 이 완벽한 보고서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최근의 상황에서 보면 계략적인 그림만 제시를 하고 필드에 그 실무진의 재량권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보고서 요구와 관련해서 계획대로 할 것, 계획대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 뭐 사후적으로 그 감사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되는데요. 결국 사업이 잘 안 됐다면 나중에 그 상황을 보고 계획 소위 말하면 이제 보고된 계획과 다른 어떤 실행이나 집행을 했거나 혹은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그거는 감사 어떤 지적 대상이 됩니다. 어떤 지시 위반이 되는 거죠. 혹은 허위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앞서 얘기했지만 완벽한 계획은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더 많이 괴리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계획대로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실패의 길을 간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건 하나의 그냥 가정입니다. 뭐 기상청이나 혹은 어떤 큰 어떤 뭐 반도체 공장이나 아니면 화학 공장 이런 데 큰 어떤 조선소 이런 데 같은 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IT나 컴퓨터도 이제 굉장히 큰 대용량의 컴퓨터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슈퍼컴퓨터 같은 소위.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도입하기 위한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한다고 치자고요. 사업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거 준비하는데 한 1년이 걸렸다면 실제로 1년 뒤에 그 계획대로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으면 그게 한 6개월 걸린다 치면 총 1년 6개월간에 걸쳐서 그 사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이제 대외 사업은 아니지만 또 구입 사업이지만 1년 과정에서 1년 검토 과정에서 요즘 워낙 시장 상황이 이제 그 급변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보다는 분산된 여러 작은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컴퓨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효과적이라는 게 알게 되었다. 만약에.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검토 과정에서라도 바꿔서 분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범위를 넘었으면 이제 이익을 바꾸기 되게 힘들죠. 그나마도 그 1년 이내라면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는 1년 과정에 그게 또 분산으로 가면은 또 그것만큼 또 1년이 또 걸리니까 계속 이제 검토만 하다가 이제 끝나는 그런 게 되니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어쨌든. 근데 이제 만약에 더 중요한 거는 1년이 끝나고 결제가 나서 다 승인이 된 뒤에 6개월간의 어떤 도입 과정에서 봤더니 이게
분산 시스템 환경이 훨씬 더 적합한, 그러고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실무자가. 그때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바꾸죠. 왜냐면 그렇게 바꿨다가는 아까 계획대로 안 한 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럼 결국은 그냥 계획된 대로 그냥 슈퍼컴퓨터 하나를 사는 거죠. 그래서 사봐야 예를 들면 한 2년쯤 뒤에는 그냥 분산 시스템 환경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이제 성능이 나오는 거죠. 물론 실패는 아닙니다. 사후 감사를 하든 뭘 하든 전혀 책임질 게 없죠. 아주 자연스럽게 문제없이 일은 다 처리가 됐지만 결정적으로 실패를 한 거죠. 왜냐하면 뭐 같은 성능의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썼거나 혹은 그 돈이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분산 시스템을 갔으면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인 것이죠. 이렇습니다. 이런 게 되면 결국은 실패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 그냥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내서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또 하나는 뭐 전형적이지만 어떤 고객의 요구가 혹은 시장의 어떤 요구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고객의 니즈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크게 이제 실패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다양한 요구들이 실패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실패 요인이라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어떤 그 경영기획 그 담당자라면 사업관리 그 실무자라면 아마 수많은 실패 요인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사례들의 근본적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이제 토출해내면 그게 이제 그 핵심적인 어떤 그런 혁신이나 어떤 개선의 어떤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아주 그 일반적인 대표적인 것들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강의를 듣고 만약에 자기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같이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알고 싶다거나 혹은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면 그냥 제게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서 같이 상의를 드리는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홍대리도 실제로 이제 그 업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원포인트 레슨처럼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됐었고요, 실제로. 물론 이제 그런 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스터디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어떤 그 대안들을 좀 이렇게 듣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이제 홍대리가 나중에 관리자가 되고 임원이 되면 혹은 최고 경제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진 이제 훌륭한 그 리더가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